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3부의 3장을 해보겠습니다. 4장까지 할지도 몰라요. 근데 3장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 방에 이제 두냐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라수미힌하고 다 이 방에 조시모프하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읽을 때는 다들 모여서 좀 예민하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네. 3장은 뾰족한 게 없네. 오늘은 뭐 특별히 할 얘기 없다고 할까? 그랬는데요. 다시 보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얘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팽팽한 신경전. 라스콜리니코프는 먼저 어머니하고 여동생한테 굉장히 어제하고는 다르게 담백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여동생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왜 이러지? 혹시 의무감 때문에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두네치카는 생각했다. 화해도 하고 용서도 구하지만 꼭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과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뭔가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엄마하고 여동생이 빼찌르르에 왔는데 여동생 약혼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어제 너무 모질게 대한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아프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 지금 안에 있는 무언가를 꾹 참고 친절하게 하고 있다는 걸 여동생이 눈치를 채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처음에는 이 창백하고 음울한 얼굴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들어오자 한순간에 빛을 받은 양 환히 빛나긴 했으나 그래 본들 그저 아까와 같은 우수어린 멍함 대신 좀 더 응축된 고뇌의 표정이 추가됐을 따름이었다. 환하게 빛났는데 왜 또 고뇌의 표정이 됐을까요? 빛은 이내 꺼졌으나 고뇌는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린 알고 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금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을 한 걸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소냐의 아버지, 마차에 치였던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라고 돈까지 주고 선행을 하고서 이제 나는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또 자고 일어나면 본인이 살인을 했다는 그 마음속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고뇌에 찰 수밖에 없죠. 두냐는 그걸 눈치채요.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분명하게. 라스콜리니코프가 딴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뭔가 마음속에 끓는 걸 자제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두냐에게는 꾸밈 없는 진실한 감정이 번득였다. 말없이 미소를 띠며 여동생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서로 꼭 감사와 기쁨으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남매가 어제 싸운 걸 화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해요. 저 고결한 격정하며 어제 동생과 있었던 마찰을 적절한 순간에 손을 내밀고 고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만으로 전부 간단하고 세련되게 끝내는 솜씨하며, 저 애는 눈도 참 잘생겼고 얼굴도 어쩜 저리 잘생겼는지 라스콜리니코프가 잘생긴 사람이라는 걸 이때 우리가 알아요. 왜냐면 두냐의 아름다움을 라스콜리니코프 친구들이 다 반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저 애가 인물은 두냐보다도 더 낫지. 하지만 옷차림이 저게 뭐람. 여기서 조시모프 의사가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는 모두 거의 정신 이상자나 다름없을 때가 극히 자주 있으며 그저 환자들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그럴 뿐이라는 미미한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꼭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데 조화로운 인간이란 거의 전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수만, 아니 수십만, 수백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고. 그나마도 상당히 보잘것없는 표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건 맞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사실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선을 이렇게 긋는데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조금씩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이 정말 말의 향연이구나. 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 3장에서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를 하는데 팽팽한 그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나 거리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뭔가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순간에 각자가 하는 말들이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여기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암시나 이런 게 아주 팽팽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 3장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의 향연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두냐 여동생은 내내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자기 의견이 다르면 그렇지 않아 하고 확고하게 말을 해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두냐를 보면서 냉소를 머금고 뭐라고 하냐면 어느 성까지 갈 테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불행해지겠지만 뛰어넘으면 아마 더 불행해질 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선을 넘는다는 게 계속 프리스투플리니에 피레스투피츠.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본인의 말로 여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좀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품성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루진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는 여동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선까지 갈 테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불행해지겠지만 뛰어넘으면 아마 더 불행해지겠지.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선을 뛰어넘어서 살인을 했잖아요.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나서 본인은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죠. 그 전과 비교했을 때도 그 굉장히 암시적인 말을 해요. 여동생을 보면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풀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아들이 지금 선망증이라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 선망증에 걸린 그 아버지 친구 그분 막 그러다가 우물에 자기가 빠져 죽었잖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스비드리가일로바 말이야. 그 부인 얘기는 내가 편지에 많이 써보냈잖니. 이 사람이 남편한테 아주 거칠게 대했대요. 근데 남편이 7년 동안 참았대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는 매 맞는 남편들이 한 번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참고 부인에게 정중하게 대했는데 7년을 꼬박 참다가 어떻게 갑자기 인내력을 잃어버린 거야. 인내력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부인을 죽도록 두들겨 팬 거죠. 그래서 부인이 두들겨 맞고 식사를 마치자 목욕탕으로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조울증이 온 거야. 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갑자기 찬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죽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머니도 참 그런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하고 신경질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얘야 내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만 그랬잖니.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다들 왜 이래요? 내가 무섭기라도 한 건가요? 그러자 두냐가 엄한 눈초리로 오빠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정말 그래. 엄만 계단 오를 때 너무 무서워서 성우까지 그었어. 아주 그냥 여동생이 가차없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너무나 신경질적이고 너무나 예민하고 이 긴긴 독백과 대화를 들었을 때 뭐 하나 따뜻하게 마음이 가닿지 않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오빠, 두냐가 확고하고 역시나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 일은 전부 오빠가 오해한 거야. 내가 밤새 곰곰은 생각해서 오빠가 뭘 오해했는지 알아냈어. 문제는 뭐냐면 오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시집 가는 거야. 나도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 가족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물론 기쁘겠지만 그게 내 중요한 결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가 이제 가난한 집 또 오빠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두냐가 시집 간다고 생각하고 이런다고 이제 두냐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거짓말이야. 속으로 생각해요. 오만한 성질하고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군. 저들은 사랑을 할 때도 증오하는 것처럼 한다니까.
이런 심리가 있죠. 근데 그 베베 꼬인 심리를 저 밑바닥까지 묘사를 하니까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현실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대체 오빠는 나한테 영웅적인 행동을 오빠한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이건 횡포야. 폭력이야. 만일 내가 누구를 파멸시킨다면 나는 나 하나만 파멸시키는 거야. 나는 아직 아무도 찔러 죽이지 않았어.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지?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졌어? 로자, 왜 이래 오빠? 로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자는 괜찮은 척하고 가족을 대하는데 어머니는 막 분위기 풀려고 얘기하는 게 누가 우물에 빠져 죽고 누가 남편한테 매 맞아서 죽고 이런 얘기를 하고, 여동생은 자신이 반대하는 이 결혼을 끝까지 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강변하다가 내가 파멸해도 나는 나 한 명만 망치지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아 하니까 로자가 여기서 얼굴이 또 창백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단 한 번도 마음속의 갈등, 내가 사람을 죽인 걸 이들이 알면 어떡하지 하는 말은 단 한 줄도 안 나오지만 이 모든 그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로자의 모든 반응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루진이 쓴 편지에 대해서 정확히 법정 문체지 사무적이지 완전히 일자무식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문법적인 것도 아닌 사무적인 문체. 여기서 빵 터진 게 제가 이때 러시아도 그랬구나. 우리도 법정에서 쓰는 한국어, 법조인들이 쓰는 한국어를 보면 그쵸? 네, 사무적인데 정말 일자무식이 아닌 유식한 사람들의 말인데 문법에 맞다고 하기에는 뭐가 또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루진의 편지글도 그렇게 법조인의 완전히 일자무식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문법적인 것도 아닌 사무적인 문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요. 자업자득이라고 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같이 만났는데 내가 오면 자기가 떠나겠다고 했지? 그게 어떤 협박일까? 이 빼째르부르크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두 사람만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잖아? 표현 방식도 법정식, 목적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너무 순진할 만큼 성급하잖아. 여기에 내가 시름에 빠진 폐병쟁이 미망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장례비 명목으로가 아니라 대놓고 장례비로 쓰라고 준 거고,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한 그 딸, 그 아가씨가 아니라 나는 그 미망인에게 직접 줬는데 그 딸에게 줬다고 나왔지? 자, 루지는 나를 헐뜯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걸 훤히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니하고 여동생도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루지는 출연하지 않았죠. 근데 루진이 쓴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루진의 말을 라스콜리니코프가 조목조목 루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인지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자기 얘기를 다시 하는데, 자, 8시에 숙소에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가면 루진이 자기가 떠나겠다고 했는데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내 여동생을 내가 갈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두냐가 오빠가 와줘. 그래서 라즈미힌한테도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제야 속이 좀 편하다. 긴 척 아닌 척 꾸미고 거짓말하는 건 싫다. 차라리 전부 사실대로 말하자꾸나. 이제 와서 뾰트르 피트로비치가 화를 내든 말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여기서 그 가족과 다정하게 지내려는 노력이 어색해지고 두렵고 혼미한 상태의 라스콜리니코프. 이거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원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인을 숨기려는 이 불안함이 정말 크게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아파서 이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살인을 해서 두려운 마음이 이 질병 때문이다, 아픈 상태다라는 거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덮어버리면서 이 뒤섞이는 거죠. 그 심리 묘사를 이 3장에서 참 팽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두가 상대의 표정과
말의 느낌, 어투 이런 걸로 서로서로 어떤 상태인지를 마음속으로 막 짐작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대화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의 향연 속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건 라스콜리니코프가 여동생에게 선을 넘지 못하면 불행하겠지만 선을 넘으면 더 불행해질 테지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여동생이 나는 최악의 경우 파멸하겠지만 나는 나 자신만 파멸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야, 이 일이. 내가 결혼한다는 게.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가 하는 말에 창백해지고 상처를 받지만 두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공격하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라스콜리니코프도 두냐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선을 넘고 나서 오히려 더 불행해진 거에 대해서. 근데 두냐는 오빠가 선을 넘은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다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서로서로 이 펼쳐지는 말들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에게 다 전달이 안 되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점점점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 이게 다시 읽어보니까 참 매력적이네요. 자리에 없는 루진까지 루진의 편지를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자, 이제 4장으로 가면 소냐가 나타납니다. 자, 4장에서 3장이 아까 어떻게 끝났어요? 뭐 루진의 편지에서 내가 그 부인에게, 미망인에게 돈 줬는데 내가 뭐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한 그 아가씨한테 줬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잖아, 루진이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흠칫흠칫 주위를 둘러보며 한 아가씨가 들어왔다. 호기심에 찬 놀란 눈으로 다들 그쪽을 봤다. 라스콜리니코프도 첫눈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소피아 세메노브나 마르멜라도바였다. 누구예요? 소냐. 지금의 그녀는 검소하다 못해 초라한 옷차림을 한, 거의 소녀라고 해도 될 만큼 앳된 아가씨로서 겸손하고 예의 바른 행동거지에 어쩐지 겁을 집어먹은 것 같은 얼굴이었다. 몹시 허름한 평상복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유행이 지난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오직 손에 든 양산만 어제와 똑같았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깜짝 놀라서 어린아이처럼 주눅이 들어 되돌아 나가려는 몸짓까지 했다. 근데 당신이었군요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도 당혹스러워 하는데, 왜냐면요, 루진의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루진이 우리 사이를 중상모략하는 거라고 이것만 떠들었지 그 아가씨가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한 그런 아가씨가 아니다 하고 편들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한 거는 꼭 마치 전제하고 얘기한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는데 갑자기 굴욕에 짓눌린 이 존재가 이미 너무도 굴욕에 짓눌렸음을 깨달았고 때문에 갑자기 그녀가 가여워졌다. 네, 소냐가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소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시피 하며 자리에 앉더니 겁먹은 표정으로 두 여인을 쳐다보았다. 두냐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두네치카는 진지하고 주의 깊은 시선으로 가련한 처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혹에 차 그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소냐는 의붓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이 언제다, 또 추도식은 언제다 하고 그때 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초대하는 건데 그걸 이제 전달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소냐의 외모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여윈, 바싹 여윈 창백한 얼굴은 제법 각이 져서 어딘가 뾰족하고 작은 코와 턱도 뾰족했다. 절대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푸른 눈은 무척 맑았고 그 눈이 생기를 띨 때면 얼굴 표정도 무척 착하고 티없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다. 그럼 너무 굉장히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얼굴이겠네 싶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그녀의 모습 전체를 놓고 볼 때 유달리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다. 18살이나 됐음에도 거의 소녀로 숫째 어린아이로 여겨질 만큼 자기 나이보다 훨씬 앳돼 보였으며
그 때문에 그녀가 어떤 몸동작을 취할 때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도 덜어 있었다.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외모.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약간 오해도 받았어요. 살아생전에. 좀 이 사람이 약간 성적 취향이 이런 거 아니야? 하는 그 험담, 오해, 비난도 들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성적 취향 그런 게 아니고요. 도스토옙스키 뭐 맨날 유부녀 좋아하고 처음에 좋아할 때도 그랬잖아요. 성적인 매력, 끌림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여성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네치카는 와서 보고 라스콜리니코프네 집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 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에게 그 준 돈이 전부를 내주신 거였군요. 그러면서 눈을 내리깔고 파르르 떨죠. 미안하니까. 근데 두냐가 가면서 우리 이제 나갈게요 하면서 와주세요라고 부탁하니까 라즈미힌이 몸을 숙여 인사를 했는데 온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한순간 다들 갑자기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어색하게 절절매고 있었다. 어머니는 소니에치카에게도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어째 잘 되지 않아서 그냥 허둥대며 방을 나갔다. 그런데 두냐는 어떨까요?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 뒤를 따라 소냐 옆을 지날 때 자상하고 정중한 태도로 몸을 완전히 숙여 인사를 했다. 워낙 반듯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인정이 많고 강직한 사람이니까 소네치카에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예의를 다해서 대하는 거죠. 그 앞에 소냐의 모습을 보고 이미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벌써 루진이 소냐에 대해서 비난했던 건 여기서 두냐가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자 이제 무사히 다 끝났군요. 어머니랑 여동생 내보내고 나서 죽은 자들에겐 안식을, 산 자들에겐 더 많은 삶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하니까 소냐가 벼랑간 환해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깜짝 놀라기까지 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얼마 동안 말없이 유심히 소냐를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갑자기 통째로 떠올랐다. 우리 소네치카 불쌍한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오빠 아직 아픈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대해주세요 하니까 그러는 너야말로 너그럽지 않았잖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대뜸 발끈해서 열성적으로 말을 가로막습니다. 있잖아 두냐, 너희 둘 쭉 지켜봤는데 너는 완전히 그의 판박이야. 오빠를 얘기하죠. 얼굴보다는 성격 말이야. 너희 둘 다 우울증 환자 같고 둘 다 음울하고 발끈하는 성미인데다가 둘 다 도도하면서 둘 다 아량이 넓고 설마 그 애가 이기주의자일 리가 없잖아 두니에치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심장이 죄어드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진이 반대하는데 오빠 오라고 한 두냐의 강직함. 그리고 정말 둘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이 성격에서 저는 어머니가 자식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구나. 우울증에 음울하고 발끈하고 도도하고 그러나 인정이 많고 아량이 넓고 그게 두냐는 안정감 있게 표출이 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굉장히 심약해져서 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빼찌르부르크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런 말도 합니다. 이곳은 길거리도 통풍창 하나 없는 방 같구나. 아니 뭐 이런 도시가 다 있니? 아유 왜들 이렇게 밀치고 그러냐. 통풍창이 하나도 없는 방 같다. 거리에 나와도 빼찌르부르크가.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 방에서는 어머니가 그래. 여기는 무슨 관 같구나. 관 그래요. 계속 이 폐쇄적인 라스콜리니코프의 공간적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빼찌르부르크의 공간적 특징을 어머니는 이 폐쇄성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라즈미힌에게 이제 어머니하고 두냐는 나가고 방 안에는 라즈미힌하고 라스콜리니코프하고 소냐가 남아있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소피아
시메노브나 이쪽은 제 친구 라즈미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인사를 안 한 거죠. 그 방에 있으면서 소개하고 인사를 시키면서 이제 같이 나갑니다. 다 함께 나가면서 문을 안 잠그나? 라즈미힌이 그러니까 절대 2년째 자물통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 소냐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요. 문을 잠글 이유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가 웃으면서 소냐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방에서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쵸? 웃은 적도 없고 냉소를 지을 뿐이었죠. 근데 소냐를 보면서 처음에 화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방을 나가면서는 웃음을 짓습니다. 이렇게만 묘사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소냐에게 어떤 호감이 인 거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살 복선을 깔잖아요. 라즈미힌도 그랬죠. 술 취해가지고 막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게 두냐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거다 하고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조용하고 영롱한 눈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어째 썩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은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소냐가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소냐를 갑자기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낯선 신사가 이 행위는 갑자기 소냐를 따라오는데 소냐가 눈치챘다 아니었다. 광대뼈가 붉어진 넓적한 얼굴은 상당히 잘생겼고 혈색도 좋은 것이 빼째로 부르고 느낌은 아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쭉 따라오다가 나중에 소냐 옆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묵으시는군요. 참 묘한 인연입니다. 소냐는 그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이웃이란 말입니다. 이 도시에 온 지 저는 겨우 사흘째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소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누굴까요? 갑자기 이게 근대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안 되죠.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게 아주 어색하고 엉뚱하게 어떤 남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막 이러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김연경 선생님 번역을 보면 진짜 그게 느껴져요. 갑자기 여기가 툭 튀어요.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기법적으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소냐를 따라갔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요. 이 사장이 끝나는 대목에서 라즈미힌은 또 신이 납니다. 라즈미힌이 신이 나는데 그거를 눈치채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갑자기 능글맞게 웃으면서 소냐하고 있을 때 웃고 나서 이제 또 웃네요. 라즈미힌을 불렀다. 야, 내가 오늘 알아차린 건데 너 아침부터 흥분해 있더라? 그러니까 흥분은 무슨 얼어 죽을 흥분? 그러니까 네 임마 솔직히 훤히 다 보이거든? 아까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평소와 달리 왠지 끄트머리에 앉아있질 않나? 몸을 계속 움직하질 않나? 밑도 끝도 없이 껑충 뛰질 않나? 화가 나나 싶으면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낯짝이 달콤한 사탕처럼 싹 변하기도 했지. 얼굴을 붉히기도 했어, 심지어. 특히 저녁 식사 초대받을 때는 홍당무가 따로 없던걸? 라스콜리니코프가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 그 방에서 라즈미힌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따옴표가 있든 없든 내면의 말이건 밖으로 하는 말이건 이 모든 말, 어떤 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는 소설을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뭔 헛소리야?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생처럼 절절매잖아. 아이고 또 빨개졌군. 그러니까 어쨌거나 너는 못돼 먹은 돼지 새끼야.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하시나 로미오 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놀려요. 잠깐만 있어봐. 이 얘기를 오늘 어디다 퍼뜨려야지. 하하. 아 그래 엄마도 웃겨주고 또 누가 있나 하고 막 놀려요. 그러니까 사람 말 좀 들어봐 제발. 이건 심각한 일이야. 진짜 그런 말 했다가 어쩌려고 그래 하고 막 라즈미힌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소름이 막 돋아요. 무서워서. 그 두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아휴 넌 정말 돼지 새끼야 그래요. 약혼자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락없이 봄에 피는 장미로군. 게다가 이거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네가 알기만 한다면 키가
베르쇼크나 되는 로미오라니. 오늘은 세수도 말끔히 하고 손톱도 다듬었는데 응? 언제 이런 적이 있었지? 얼씨구 포마드까지 발랐네?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무지 웃어 죽겠다는 듯 웃어댔고 그렇게 웃으면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야 됐다. 웃으면서 들어감으로써 현관에서 껄껄 웃어대는 소리를 방 안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왜 그럴까요? 살인했잖아요. 지금 포르피리는 살인을 조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주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라즈미힌과 함께 들어가는 게 이렇게 또 연출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100% 연출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놀리면서 웃는 것도 있을 텐데 웃으면서 이참에 더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게 도스토옙스키의 엄청난 특징이네요. 정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사람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 여러 겹 중첩돼 있는 거를 한순간에 말이나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걸 막 켜켜이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오늘 3부에 3장하고 4장이 있는데요. 4장에 나타난 이상한 아저씨 얘기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4장에선 그 라즈미힌을 놀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참 재밌죠. 그러면서 이 3장과 4장에서 막 그 답답하고 무겁고 칙칙하게 왔던 분위기가 한 방에 확 펴집니다. 이 장미꽃 들고 라즈미힌 놀리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장난꾸러기처럼 행동을 하는 건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바로 앞장면에서 소냐를 만나죠. 소냐를 보면서 표정이 환해지고 웃으면서 말하잖아요. 혹시 여기서 풀린 마음이 이 마무리의 이 유쾌한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라즈미힌을 놀리는 대목도 그렇고 소냐를 보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웃는 것도 그렇고 역시 이래서 모든 드라마에서는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나 봅니다. 요즘 제가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는 사실 조연 단역들이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그 시계열로 쭉 거슬러 올라오는 시간을 타고 올라오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서 어떤 송가? 현대 한국인들에게 바치는 송가?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핵심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가 빠진다면 그 현대 한국인에 대한 송가로 나오는 그 재밌는 조연 단역만 쭉 이어지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겠죠. 저나 좋아하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지막에 긴장을 확 풀어주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래서 작가들이 청춘의 사랑을 빠뜨릴 수가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3부의 3장 4장이고요. 다음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